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실력을 높여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고 투자까지 배우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일굴 수 있죠. 하지만 매우 커다란 부를 쌓으려면 실력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운이 따라줘야죠. 좋은 사람의 도움과 시기적인 흐름까지 운의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실력 없이 운만 바라는 것이죠. 그걸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마주한 우연한 행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우연한 행운을 자기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전 던지기는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2분의 1에 수렴하고요. 주사위 던지기 역시 6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로또 1등의 확률은 814만 분의 1이고요. 어쩌다 행운을 만나면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을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연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KBS 기자들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하시는 날이죠. 통신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경쟁을 막겠다라고 도입했던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폐지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과연 우리가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통신업계 지각 변동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외국 투자 기업에서 한국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른바 C커머스라고도 하는데 이 중국의 판매망들이 초저가로 승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의 물류센터까지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나눠주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여러분도 종종 들르시는 곳일 텐데요. 전국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이곳의 수가 15년째 줄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2, 3일에 한 곳꼴로 문을 닫는 셈인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1,500곳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조만간 1만 곳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폐업이 가장 늘어나고 있는 건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1991년 영업이익률이 17%에 달했었는데 23년도 기준으로는 1.7%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또 알뜰 이것까지 등장을 하면서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늘어나면서 이곳의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있죠. 그런데 폐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부지를 잘 정리하고 그 지하까지 파놨던 유류 탱크 이런 것도 원상복구를 다 해놔야 하는데 그걸 하는 데만 해도 평균 1억 원이 넘는 폐업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방을 보면은 흉물로 방치돼 있거나 휴업을 또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판매하는 곳. 김성우님 정류소는 아니고요. 소자 하나는 비슷합니다.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P 500하고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죠.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출발이 좋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0.04% 약보합. 그런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수 기준 6,3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강세장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이제 관세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기술주와 대형주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2분기 미국은 이미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주 보면 대형 은행들, 투자은행들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냈고요. 또 이날도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버라이존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니까 주가가 4% 넘게 뛰었는데 지금까지 S&P 500대 지수 기업 가운데 62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5% 이상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니까 고평가 논란은 좀 이어지면서 지금 다우지수는 이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빅테크 기업입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구글 실적을 공개하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주가도 올랐고 또 이제 아마존 메타 플랫폼 주가도 다 올랐는데 다만 이제 이 테슬라의 주가와 또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관건은 이제 다음 달 1일, 8월 1일 이 트럼프 대통령 상호간세 이제 유예했던 시한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1,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시간에 쫓기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 실리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무역 협상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소폭 하락했고요. 금값은 오르고 국제유가는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 또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로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8월 인도분의 경우에는 배럴당 67달러대 또 북해산 이 브렌트의 경우에는 지금 69달러대로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사실은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나흘 만에 3,210선 돌파했는데 네. 출발은 우리 증시 상승세로 출발했는데 네. 지금 뭐 코스피는 강보합 0.29포인트 3,211 코스닥은 조금 상승폭을 키우면서 826인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수급이 오늘은 개인들은 좀 사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68,2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법 환조 양상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주가 좀 강세이네요. 그리고 이른바 서학겜이라고 부르는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분들이 배당금을 많이 벌어옵니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받은 배당금 총액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예탁결전의 통계를 보니 이 배당금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92%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한 5% 정도가 일본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상장지수 펀드 ETF가 핵심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10개 종목 모두 미국 ETF 상품이었습니다. 1위가 배당률 1위가 뭐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ETF였는데요. 배당금만 6개월 만에 1,700억 원에 달했고요. 네. 2위도입니다. 2위도 이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연동된 ETF가 차지했고 3위, 4위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ETF 직접 주식이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은 상위권 10위권 내 들지 않았지만 ETF가 상위권 10위 이내에 들었다라는 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서학개미들이 배당의 안정성 또 분산 투자 효과가 높은 ETF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구나. 이런 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단타하기 위해서 수익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 패턴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 사실은 이런 게 국내 증시에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을 직접 사고 팔게 되면
굉장히 거래는 빈번한데 수수료는 나가는데 그렇죠. 수익은 굉장히 단계에 그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유동성 장세라는 게 조정 거의 잘 안 거치고 숨고르기 하다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저는 시장 안정성과 장기 투자 기반 강화가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저점을 높이는 다시 도로 박스피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스피 4천,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알리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런 주식의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하는 어떤 세제 측면의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분리과세도 필요하다라는 그렇고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양상을 좀 보면 국장은 오르면 파는 팔아요. 장이고 네. 미장은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장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3,200 돌파했는데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부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거나 네. 현대 자동차, 반도체에 물려 있는데 물론 반도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오래 가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오히려 좀 이득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배당이 좀 늘어나고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가 돼서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벌어오는 배당금이 많아진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금융 강국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좋은 의미고요. 그리고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어떤 과제를 가장 시급하게 꼽았을까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일단 생활 물가와 관세입니다. 구인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제 기재부 취임식했습니다. 공식 메시지로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수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월 초에는 폭염에 이어서 폭우 피해까지 하다 보니까 과체류는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가 상승 우려가 겹치니까 서민 경제 안정을 단기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8월 1일 D-Day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미 계획들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 간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이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경제 어떤 수장으로서 맞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생활물가 안정이라든가 이제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수해 이후에 민심을 고려한 어떤 실용적 접근이라고 보고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실행력 속도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어쨌든 지금 난국에 빠인 저성장에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이제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에 이번에 이제 어쨌든 어제부터는 이제 소비 쿠폰도 발행됐기 때문에 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 구윤철 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에 미국에서 2+2 협의를 진행한다. 외교 또 산업장관도 함께 이제 미국을 찾아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미국과 고위급 협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는 2+2 고위급 협의는 처음이죠. 네네. 그리고 8월 1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협상 만료 시한 일단 미국이 그어놓은 선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 전에 큰 틀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6450님을 비롯해서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러 가신다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첫날부터 어제 열기가 되게 뜨겁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첫날은 사실은 첫 주 이번 주는 이제 요일제거든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어제는 뭐 2001년생 네. 그리고 2006년생이 월요일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2002년생, 2007년생 2와 7. 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는 상당히 혼잡해서 그걸 모르고 이제 이 주민센터를 찾으신 분도 많아서 헛걸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신청 첫날 뜨거웠습니다. 신청자만 거의 70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698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첫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급 대상이 14%니까 7명 중 1명이 어제 온 오프라인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급 금액이 이게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이 되고요. 아마 현장 주민센터 가신 분들 지류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급을 하는데 1억 2,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봤더니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간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1차 소비 쿠폰은 이제 어제 오후 9시부터 8주 동안입니다.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는 앱을 통해서 하면 돼요. 부모님 모르시면 은행 앱을 통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요. 지류 지역상랑 상품권과 이제 선불 카드를 받으시겠다 이런 분들은 지역 주민센터를 신청하면 되는데 어제 뭐 일부 신청자 몰리면서 카드사 앱 지역 카페 홈페이지 접속 지연됐고요. 사실 행안부 홈페이지는 신청 창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털 검색하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잠시 먹통이 됐어요. 안내를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신청 1차, 2차 쿠폰 받으면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국 국고로 환수됩니다. 근데 일단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11월 말까지만 사용하면 되니까 예, 그 한 4개월 사이에 뭐 15만 원에서 55만 원 못 쓰겠습니까? 4개월 동안.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 더운데 또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 민생지원 소비 쿠폰을 중고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 불법입니다. 예. 이거 어제 오후에 사실 중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올라왔어요. 일부 개인이 지금 15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 받았다. 이거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명백한 이제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현금화하다가 이렇게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하겠다. 여기에다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네. 15만 원 쿠폰 팔았다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이익은 뭐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중고 장터가 꽤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중고 플랫폼에 대해서 소비 쿠폰 관련 키워드 검색을 차단할 것을 정부가 요청을 한 상태이고 중고 장터에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았어요. 소비 쿠폰으로 결제만 하고 되돌려받는 행위까지도 중대 범죄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 계세요. 이른바 뭐 깡 하듯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해서 이 지역에서 못 쓰니까 내놓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신청을 통해서 사용처를 바꾸면 되는 거지 중고장터에 내놔서 나는 이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소비 쿠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요. 판매한다, 현금화한다 모두 불법입니다. 편하게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보조금 전액 환수되고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해서 본인이 써야 할 돈은 그냥 쓰면 되시고 나중에 혹시나 이런 또 지원금이 있을 때 못 그때 받습니다.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중호 이제 막 수습하고 또 복구 작업 한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침수된 차량들 이맘때 되면 또 항상 이게 중고차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걱정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지난주 이제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접수 기준 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3,100대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피해가 신고된 차량이 맞습니다. 손해액은 거의 한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20년, 22년도 3월 피해 기준은 이미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집중호우로 이제 침수 피해에 당한 차량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 미칩니다. 내 자동차 보험료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입니다. 침수 피해 이전에 대형 4개사의 손해율이 이미 82.6%예요. 1년 전에 비해서 3.1%포인트 오른 상황이고 여기다 추가 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손해율은 더 오르는데요. 이게 자동차 손해율은 80%가 손익분기점이에요. 네. 이거보다 높으면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침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 피해가 그 뭐 이제 침수 차량만의 피해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보험료 상승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할 때 강유희님이 보내주셨는데 어제 신청해서 오늘 들어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다음 날 바로 들어오는 거죠? 2일 날. 네. 그리고 안진수님이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았던 세세한 부분 말씀해 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2부 마지막에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도 이 소비 쿠폰 관련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많으니까 한 번 더 또 짚어드릴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홈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빅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 홈이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석민수, 김지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입니다. 아, 평소에 김준범 기자님이나 그 서영민 기자 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이 좀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은 어. 김지숙 기자하고 석민수 기자에게 시간이 많습니다. 그 무슨 큰 배가 이렇게 작은 배를 끌고 가는 그런 그 왜 뒤에서 슬립스트림이라고 하죠. 예, 도선사처럼.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작은 배가 네, 통통배들. 좋습니다. 참 두 분은 마지막으로 핸드폰 바꾼 게 언제예요? 저는 그 회사에서 이제 주는 거 말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약간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제가 바로 그 호갱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데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저 그냥 이거 살게요 하고 그냥 사오는 이른바 스타일이어서. 정가. 맞습니다. 자급제, 좋게 말하면 자급제인데 나쁘게 말하면 호갱이죠. 오늘 이제 단통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민수 기자는 그럼 언제? 저는 개인 전화를 쓰지 않고 그냥 회사 전화를 쓰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옮긴 게 이제 8년이 됐으니까 그 8년에서 그보다 저니까 한 9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그 자급제 단말기를 사서 알뜰폰을 썼죠. 이게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냥 단통법으로 부릅시다. 네. 이게 오늘 폐지된 거죠. 오늘. 맞습니다. 오늘부터 폐지가 됐고요. 그 보면은 11년 만에 없어진 거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2014년에 이제 보조금 경쟁이 너무 과도하고 지난주에 산 사람보다 이번 주에 사는 사람이 더 싸게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호갱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지원금도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리고 유통점에서 주는 지원금도 어느 정도까지만 상한선을 두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공통 그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리고 유통사에서 주는 지원금도 상한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이제 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판매점,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에서 나오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 사장님이 우리 고객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자율. 맞습니다. 상한이 네. 없다라는 거죠. 네. 제일 핵심적인 게 일단 그 단통법 하에서 공시 지원금이라는 그 통신사에서 주는 돈이 있었죠. 네. 그 금액은 사실 통신사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단통법이 규제를 했던 거는 대리점에서 고객들한테 추가로 주는 돈, 그 추가 지원금을 15% 상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추가 지원금은 7만 5천 원까지밖에 줄 수 없어서 그래서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샀느냐? 물론 정보를 더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은 이 성지라고 불렀죠. 그 음지이자 성지인 그 경로를 통해서 음의 경로를 통해서 그 추가 지원금을 훨씬 많이 주는 또는 이제 나중에
휴대폰을 쓰다가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그때 통신사가 판매점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거든요. 이 손님들이 이제 계속 우리 요금제를 쓰면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지원금을 조금 늦게 주는데 그 네. 돈을 받아서 나중에 페이백이라고 불렀죠. 페이백을 주는 그런 그런 성지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30만 원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3개월 차에, 10만 원은 6개월 차에, 또 10만 원은 12개월 차에 넣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페이백을 하는 게 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그래 단톡법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에 정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고 네. 옆집 다르고 앞집 다르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런 얘기도 역으로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럼 재현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성지가 다시 그러면 성지는 지금 참 성지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른바 성지는 이제 양성화가 되죠. 이거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페이백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당장 예전에 그 나왔던 버스폰이나 공짜폰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버스폰 네. 정말 저렴한. 네. 네. 버스 요금이 그때보다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은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근데 그런 폰이 당장에 나오느냐? 그거는 좀 시장이 돌아가는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단 상한선을 없애놨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항상 뭔가 그 뭐 분기말, 월말 이럴 때 실적 그 가입 실적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대리점 판매점. 네. 왜냐면 그 대리점 판매점 사장님들이나 점주분들은 또 통신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팔을수록 많이 받으니까 네.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또 본인들이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게 너무 과열된다. 시장이 혼탁해진다라고 하면서 단톡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어떤 좀 부작용을 좀 이렇게 낮출 만한 요소들이 지금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우려들이 많으니까 좀 시행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더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론이 11년 동안의 단톡법을 보니 결국 소비자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 네. 통신사만 지켜주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여론에 의해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요거 하나 좀 살펴보죠.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아서 더 싸게 파는 곳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역차별을 받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11년 전에 그러했듯이. 네. 그 예를 들면은 특히 지금 계속 성지 이야기가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인터넷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 공공연하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밴드라든가 예. 특정 SNS에 뭔가 비밀스럽게 올라오는 맞아요. 정보들이고 은어 같은 것도 쓰고 이래서 페이백도 막 표인봉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자음을 똑같이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호갱들도 잘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가서 아무데나 산다고 하면 저희 반려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남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런 찾아다니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싼 거. 그래서 핸드폰 사러 나갔다가 한 2박 3일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일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느 날 한번 부모님의 그 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부가 맞아요. 서비스 네. 많이 가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대리점 가서 뭐 판매점 가서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저것 가입을 시켜놨다라는 거죠. 네. 그 이제 통신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조건을 제시해요. 뭐 이런 부가 서비스를 많이 팔고 싶으면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요금제도 좀 비싼 거를 선택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단톡법을 호갱 방지법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 그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고 전 국민의 호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항상 그런 유인이 존재하고 아하.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막고 싶은데 그 정보 비대칭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단통법 이전이나 이후나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최윤영님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요금제로 다 가져갈 텐데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도 2081님도 어차피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사가 됐든 대리점이 됐든 마케팅비를 많이 붓는데 그게 나중에 다시 요금제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좀 그 앞으로 휴대폰을 좀 사야겠다. 이 단통법 폐지를 맞아서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도 요금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24개월, 많게는 36개월, 48개월까지 약정을 해가지고 비싼 요금제를 하도록 했잖아요. 할인을 대신 왕창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5G로 예. 넘어가면서 이제 요금제들이 좀 상향 평준화됐잖아요. 가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단통법이라는 법의 그 효과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면 단통법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갈리는 거는 그 단통법 이후에는 확실히 통신 요금이 많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통법으로 인해서 선택 약정이라는 거를 사실상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선택 약정을 하면서는 보면 통신사들이 내건 요금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데이터 무제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가봐도 해외에서 체류할 때도 보면 제가 해외에서 체류할 때도 보면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다가 거기 가면 그 요금에 따라서 데이터가 캡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다 무제한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요금제가 많죠. 네, 그래서 단통법이 오히려 그 통신 요금을 좀 올리는 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실제로 통신사들의 실적도 그 단통법 이전에 KT가 계속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을 했고, 마케팅비가 줄면서 네, SKT도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통신사만 배불려줬다 이런 비판도 그래서 일각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2년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해야 좋은 건데 한동안 좀 침체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새로운 폼팩터 뭐 접히는 폰이고 뭐 또 새로운 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활기가 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단통법이 생기고 그 경쟁이 엄청 과열되던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4, 5년 이내에서 엄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하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성숙기에 있잖아요. 요즘 보면 사실 한 5년 전 스마트폰에 그 껍데기를 새 걸로 바꾸더라도 사실 이게 요즘 최신 폰이라고 맞아요. 거짓말을 하면 믿을 정도로 기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들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김지숙 기자. 그 최신 휴대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할인이라던가 지원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나온 모델들도 사실 성능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는 물량들 빨리빨리 털어야 좋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막 많이 왕창 할인해서 판매할 수가 없었던 예.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좀 그래도 최신 휴대폰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기능을 좀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이장호님이 어떤 제도에서도 고객과 호갱은 공존합니다. 김승일님은 비싼 자동차도 대리점이나 딜러에 따라서 몇백만 원씩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효익이 가면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단통법이 있었던 사이에 생겨난 게 알뜰폰이라는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통신사에게 통신망만 빌려서 조금 더 싸게 저렴하게 재판매할 수 있는 알뜰폰.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금 그러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사실 위기 물론 막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알뜰폰에게. 네, 그 보조금, 그러니까 휴대폰은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할인해서 통신 3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해서 이제 미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끌어들이면.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자본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좀 그만큼의 재원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에서 밀려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신사들이 사실 지금 통신 시장도 그렇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그렇고 과점 상태잖아요. 통신사는 뭐 정부가 이제 제4 이동통신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과점 시장이고, 이 과점 체제에서 그래도 그 싼 요금을 내건 알뜰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점인 통신사들이 이 마케팅 비용 소모를 늘리는 거를 최대한 주저할 거란 말이죠. 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그 주저하는 중에서 판매점들이 좀 경쟁이 과열되기는 하겠지만 계속 좀 마케팅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틈바구니에서 싼 요금을 경쟁력으로 하는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통신 3사는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고객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요금제에서 차이가 원체 많이 나니까 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렴한 요금제를 쓰실 분들은 알뜰폰 쓰시면 되고 이번 기회에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받고 옮겨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과거에는 너무 제한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얼마 전에 통신 3사가 또 과징금을 받았어요. 963억 원이나? 네. 이거는 제가 좀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963억 원을 부과를 하려고 통신 3사를 처음에 담합 혐의로 조사를 했죠. 근데 이제 통신 3사에서는 우리가 규제 당국,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그 단통법 관련 규제 기관들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시지원금이나 아니면 이 마케팅 상황을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반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린 정부 정책에 따르는 건데 왜 또 다른 정부 부처가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건가요? 그러니까 단통법상으로는 지원금을 누구보다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저쪽은 얼마 주고 있는지를 체크한 건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봤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랬었죠. 그랬는데 예. 이제 사실 작년에 KBS에서 기사를 하나 썼었어요. 저희 후배 기자가 썼는데 저희 팀장이실 시절에 썼습니다. 같은 팀에서. 알고 보니 사실 그 팀을 통해서 상황반을 통해서 그 번호 이동 양을 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로 너무 쏠리지 않게끔 특정 회사의 가입자의 순증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그거를 상황반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담합도 있었다. 어떤 식이냐면 가령 이제 오늘 A사 담당자가 A사로 유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판매점들한테 그 공시지원금 이외에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판매점이 사실 팔 유인이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한 거죠, 서로. 그러니까 너무 과열 경쟁하지 말고 적당히 지원금의 레벨을 올렸다 내렸다 조절을 하면서 네. 서로 이제 협조해 갑시다. 네. 그게 가입자를- 담합이라는 네, 거죠. 가입자를 이제 끌어오고 이제 너무 많다 싶으면은 다른 데로 좀 밀어주고 이런 그렇죠.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네. 판매 장려금을 좀 조절을 한 건데, 사실 방통위에서 이동통신 3사 이런 식으로 과도한 판매 장려금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 많이 주고 호갱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취지였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저것 좀 만져가지고 담합을 하자라는 취지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죠. 희한하죠. 요거 하나 더 짚어볼게요. 그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이게 5월 이후구나.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7월 14일까지 보니까 SK텔레콤에서 83만 5천여 명이 해지하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단통법까지 폐지가 겹치면 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다른 KT나 아니면 LG U+ 같은 그 경쟁자들한테는 기회가 온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지금 SKT 5월 기준 점유율이
39.1%인데 이게 이제 40%가 붕괴된 게 그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SKT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기를 맞은 거고 그 다음에 KT와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좀처럼 이제 단통법의 그 상황반을 운영하던 시스템에서는 늘지 않던 상황에서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근데 과연 이제 이거를 그 뭐 얼마나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서로 집행할 것인가. 뭐 근데 SKT도 많은 돈을 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네. 7722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단통법 폐지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보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현명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거의 뭐 챗 GPT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7722님 고맙습니다. 해서 어디가 할인을 많이 해주는지 어느 대리점이 현재 얼마를 주는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 오피넷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 비교해 주는 네.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또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10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단어이기도 한데 차를 타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들러야 하는 곳인데요. 점점 이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친환경차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기보다는 충전소를 또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려워서 폐업을 하려고 해도 그 땅을 복구해야 하는데 그게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물로 방치되는 이 지역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정답 말할 뻔했네요. 1300님이 경제상식의 이곳 성공 예감이라고. 저희가 이걸 이제 충전을 해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5393님 이제 여기는 셀프가 참 많습니다. 폐업하는데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줄 몰랐네요. 고유일님 예전에는 여기서 생수도 주셨는데 이젠 그게 없네요. 여기에서 기름 넣고 생수 휴지 하나씩 받아가는 게 네. 일상이었는데 그게 또 비용이다 보니까 네. 그걸 또 아끼려고 셀프로 전환하고 생수 휴지도 안 주고 이렇게 된 거죠.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된 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C-커머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나 커머스라고 하는 중국의 유통업체들 이야기하는 거죠. 두 분은 혹시 그 C-커머스 좀 이용을 하세요? 저는 사실 아까 쇼핑도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과연 이게 올까라는 반신반의하면서 너무 싸서 근데 잘 오더라고요. 그래요. 김지수 기자는 한 2번 정도. 네. 송민수 기자는요? 저는 그래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기대치를 낮추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실패해도 괜찮은 소비.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반창고, 그 방수 테이프, 몸에 붙이는 방수 테이프, 아니면 뭐 그 저기 약간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집에 필요한 어디 액세서리 붙여야 같은 되는 거, 거, 네, 이런 거. 그런 부착물 뭐 이런 것들 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의 유통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당연히 이제 중국 회사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이게 이제 외투 기업이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아예 한국 기업으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그 3월 달에 한국 기업으로 지위를 변경했는데 이게 원래는 소득세랑 법인세 같은 걸 면제를 받았거든요. 외투 기업이어서. 네. 그런데 이제 배경이 신세계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거래 같은 거래상 과정이 국내 법인으로 할 때 훨씬 쉽고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그 기업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상의 이유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전략상의 이유로 알리가 싸고 빠르다는 인식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어떤 중국이나 외국 기업이라는 데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을 인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계정에 들어가면 사실 그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는 지금도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이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유한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거기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는 해요. 좀 구조가 복잡한데 지금 이번에 세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 회사라는 한국 기업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이 한국 기업은 뭐냐면 그 판매자들 오픈마켓에 오는 판매자들이 네. 이제 국내 판매자들이 여기랑 계약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이트에 대한 그 이용 파트는 싱가포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요 판매자와 계약을 맺는 주체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왜 한국 기업으로 전환을 했을까?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이유가 뭡니까? 경영 투명성이랑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김지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신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법적인 책임을 국내로 좀 제한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해외 사업을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사실은 해외 사업을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전반적인 해외 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이걸 이제 국내 안으로 제한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인 알리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판매자들이 보다 여기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장터에 물건을 좀 꺼내놓기 쉽도록 변경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지마켓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 편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작법인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신세계가 가진 지마켓과 알리가 갖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그 밑으로 각자 넣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합친다. 그 플랫폼은 따로따로 운영되긴 하는데요. 그 신세계에서 이제 설명한 걸 보면 약간의 서로 그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마켓에서는 국내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활로를 찾고 싶다 했을 때 이 옆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좀 협업을 해서 바로 그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활로를 좀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마켓에서 좀 필요로 하는 건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까지 강점으로 두고 있던 어떤 사용자 경험, 네.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 뭐 UX라든가 UI 어떤 그 운영적인 측면들을 좀 지마켓으로 끌고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법인 아래에서 좀 협업을 하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를 들여오는 것도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 것을 중국이나 해외에 파는 것도 더 편하고 이제 강점을 이제 서로 찾아보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아직 합작법인 이게 심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공정위 네. 심사를. 그 이제 공정위의 신세계그룹에서 신고서를 냈죠. 기업 결합을 하겠다 우리가. 기업 결합. 네. 그 M&A를 할 때 항상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원래 뭐 90일에서 뭐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허용되는데 120일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기업 결합을 할 때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 특히나 이렇게 해외 기업이 껴 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자료 보정을 하는 기간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여기 기업 결합 신고서를 낼 때 무슨 매출이라든지 시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는데 그 자료를 공정위가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보정 요청을 하는데 네. 그 보정 요청을 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심사 기간도 같이 길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 쟁점은 있죠. 과연 그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의 결합을 오픈마켓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외 직구 플랫폼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른데요. 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국내 오픈마켓 시장이 쿠팡에 완전 그 잠식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G마켓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치는 게 전혀 시장의 경쟁 상황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이제 해외 직구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알리가 저까지만 이 직구량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 직구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해외 직구의 시각으로 본다면 알리와 G마켓의 합병이
좀 경쟁이 제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결론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를 하고 있죠. 또 요것도 좀 살펴볼게요. 그 이른바 시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 물류망을 굉장히 좀 확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류센터.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지숙 기자. 사실 해외 직구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게 배송 기간, 물론 지금 많이 짧아졌지만 배송 기간 좀 오래 걸리고 이게 제대로 올 수 있을지도 약간 아하. 불안하다. 네. 그리고 어떤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AS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물류망을 확충을 하면서 조금 소비자들하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 이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데 달린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국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물류망을 그 허브로 만들면서 아하. 사실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좀 용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국가 이미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 네. 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통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우회적으로는 노리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한국 시장 자체도 공략하면서 한국을 또 일종의 지렛대로 쓰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 물류망에서 또 엄청나게 미리 AI로 예측을 해서 가장 빠르게 또 배송을 하려고 그 노력도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이 C커머스의 공세를 또 우리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좀 같이 봐야겠네요. 자, KBS 석민수, 김지숙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우리 공간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이 오프라인 시대가 끝났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공간을 찾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가게,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꾸며나가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